트루프 타임즈 2023년 7월 28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길 바랍니다. 연속해서 그 상반기 영업 실적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DGB 금융지주가 대구은행을 얘기하는데 매출액이 4조 한 5천억대를 달성해서 37.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대구은행이 그 시중은행화 한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죠. 외국인 지분율을 찾아보니까 43.13% 지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지방은행에서 그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그 요건이 충족됐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풍산, 방위 산업에도 들어가고 비철 계통의 이 업체 중에 하나죠.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대로서 5.8% 감소했고 영업이익 15.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0.8%가 하락했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상반기 보고서가 나와봐서 좀 다른 그 비철 회사들하고 또 비교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냥 한국타이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2조 1천억 원대로서 17.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1.5%가 증가했습니다. 현대차 등 그런 것이 잘 나가니까 타이어도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2% 상승했습니다. 금호타이어 2조 원대를 달성해서 2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무려 5,898.4%가 증가한 것으로 산출됩니다. 수치상. 영업이익률은 7%가 상승했어요. 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는 2%뿐이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안 했는데 금호타이어가 7%나 어떻게 급격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아마 납품 가격들은 다 유사할 텐데, 제가 2022년도 분을 분석할 때 기억나는 게 그렇습니다. 중국 자본이 지배하면서 평균 연봉이 하락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또한 2022년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 중국도 차를 많이 만드니까 거기에 또 팔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전 가격, 그 수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전 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낮게 판매, 그 정책상 낮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한국타이어가 7% 영업이익률인데 0.1%뿐이 이익을 일부러 그 손익분기점 수준 정도나 이렇게 결산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의도성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형편성이 안 맞아요.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이게 금호타이어를 그 중국 자본한테 넘긴 게 산업은행이 잘 한 건지 좀 우려됩니다. 이노베이션 안에 연결이니까 SK에너지 정유회사가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37조 8,700억 원대로서 4.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93.3%나 하락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3%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GS 칼텍스도 그 비상장화 해가지고 다 숨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보기가 공시 내용이 개별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S오일이 이제 유독 단독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사우디아라비가 최대 주주고 매출액이 16조 한 9천억 원대로서 매출이 18.5%나 감소했고 영업이익 81.9% 감소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1.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 0.7%인데
S오일은 3.3%다.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원유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오는 거 아닐까? 이런 또 이 상상을 해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만은 현대그룹이스, 현대모타그룹의 그 이 수출 해운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종합물류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매출액이 12조 8천억 원대로서 2.3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6.4%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3% 하락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매출액이 7조 1,400억 원대로서 28.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45.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3% 하락했습니다. 효성중공업 매출 1조 9,690억 원대로서 29% 증가했고 영업이익 167.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6% 상승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문정권 때 탈원전으로 개피를 받죠. 조금씩 이 회복을 해가는 것 같아요. 매출액 8조 5,800억 원대로서 25.5% 증가했고 영업이익 65.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4% 상승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게 뭐 바이오를 다 뭐 재벌마다 다 안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우리가 그 전문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돈 된다 그러면 뛰어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옛날부터 또 제약도 했으니까 뭐 들어간다고 보고 매출액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470억 원대로서 79.1%나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 영업손실 645억 원으로서 175.9%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무려 174.7%나 추락을 했습니다. 정문당 바이오 매출액이 827억 원으로서 0.9% 감소했고 영업이익, 영업손실이 187%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률 7.5%도 추락을 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매출액이 6천억 원대로서 19.9% 증가했고 영업이익 65.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7% 상승했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하고 아마 같은 계열로 되어 있죠. 매출액이 7천억 원대로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3.2니까 한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유한양행 매출액 9,135억 원대로서 5.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77.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 상승했습니다. 경보제약, 좀 규모가 작은 중소제약회사죠. 매출액이 1천억 원대로서 12.8% 증가했고 영업이익 전년도 영업손실에서 165.9%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2.6% 상승했습니다. 호텔신라, 뭐 호텔업이라기보다도 면세점업이고 면세점업 중에서도 별도 독자적으로 화장품을 또 취급하고 있는 그 회사로 되어 있죠. 매출액이 1조 6천억 원대로 28.4%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근데 반대로 74.4%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 3.7%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면서도 어떻게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그 관심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 GDP가 좀 뭐 완만하게 1.4%뿐이 연말까지 성장 못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매출액을 그냥 GDP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GDP가 내려가더라도 실속은 어떻게 챙기는 방법이 뭐 있겠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것은 북미 시장을 개척하는데 예를 들어서 브로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게 이제 뭐 안정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원산업 매출액이 5,363억 원으로서 21.3% 감소했고요. 석유화학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도 영업이익 63.7%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8.8% 하락을 했습니다. 석유화학 계통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시된 코스피 회사들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일반 돌아가는 생존에 관한 뉴스들 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GDP 미국 경제 2분기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요거는 이제 2분기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이 3분기에 3%, 그다음에 작년 말 2.6% 분기별도 표시했는데 올해 1분기에 2%까지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빠른 속도로 성장. 이렇게 이제 미국 언론 애들도 좀 그렇게들 제목을 따서 관심을 보려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긴 하죠. 그러나 작년 2021년도에는 6.9%까지 상승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누적 가중평균이겠죠. 그렇게 되는데 가중평균이라고 얘기할 수가 분기마다 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크라킨이라는 분이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이 보도자가 이제 대담하는 형식으로 대담이 아니고 문의해가지고 답변받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더 엄격한 대출 기준과 높은 금리가 그들의 피해를 입음에 따라 향후 분기에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장이 뭐 그렇게 안 오를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월스트리트는 경기 침체 전망과 향후 분기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뭐 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에 금리를 또 올렸고 파월은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력, 지금까지 노동시장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금리 올려도 디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알겠는데 그러면 디인플레이션은 뭐냐? 디프레이션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이 말이죠. 금리를 올려놓고도 그것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 경제의 힘 전반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년의 가장 생명을 위협할 폭염, 기온 상승이 가져올 더위보다 무서운 것. 보도 1930이라는 언론 매체의 내용을 TBS 뉴스에서 소개를 해줬는데 여러 교수들의 이 발언 내용들 중에서 한쪽만 우선 소개를 하면은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가면 단순히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열사병으로 죽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경제 손실은 물론 물 부족, 식량위기, 인플레이션이 가속, 기아와 빈곤이 아프리카로 늘어난다. 그러면 난민은 늘고 이에 대한 배척 운동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또한 자원쟁탈의 분쟁이라든지 등등이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우파 포퓰리즘이 대두, 즉 환경, 정치, 경제, 사회의 대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온 상승은 진행되었고 심한 문제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북극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미노처럼 연쇄적 지구기후 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은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동톡층이 녹으면은 북극권이 녹으면은 온실가스가 유기물에서 배출되는 메탄이 200배나 된다 이게요.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약 3배 있고 영구 동톡층에 대기 중에 메탄의 200배나 된다. 이런 영구 동토가 녹고
메탄이 방출이 된다면은 이거는 이 온난화가 더 폭주할 거다. 그것은 임계점이다. 그때 지구난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 추운 그 시베리아 지방이 녹으면서 거기에 무슨 또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늪지대가 돼가지고 들어가기도 더 어려울 거다 이거죠. 동토층이니까 그래도 동쪽으로 건너갔었는데 옛날에 이게 녹으면은 질폭헌이 해가지고 그거 사람이 살기가 더 어려운 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메탄가스는 막 터져 나올 거고 그래서 그 메탄가스를 수집해 가지고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 깔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재난으로 다가올 거고 지구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기후변화 대책과 동시에 탈성장이 필요하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 탈성장 과연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편의점 줄줄이 여기는 동탄 아닌 몽탄 신도시. 요거 뭐 국내 여행가들이 이름을 그 울란바토르 몽고의 수도를 몽탄 신도시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림만 보면은 한국 내에 있는 아파트들 같아요. 어,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이런 아파트는 부유층들이 사는 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편의점이 아니고 이제 구멍가게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에 이제 한글로도 써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에, 한국에 유학 가가지고 배고픈 학생으로서 어, 가가지고 이런 걸 또 차렸다. 자관 혈연적으로도 우리 고구려 백제 이런 쪽이 또 몽골계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고대사로 보면 몽골이 남은 아닌 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고려 때 그 명나라 아니 이제 원나라한테 몽고의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약화돼 가지고 한국하고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우리가 좀 우호적인 나라로 좀 가야 될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몽고에도 그 지하 자원이 좀 있대는데 구리광산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석탄도 좋다고 그러는데 석탄은 또 중국에 전량 수출한다 그러고 뭐 우리는 뭐 석탄 아니더라도 구리가 또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몽고 정치가 아직 투명성이 좀 안 좋아가지고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몽골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한국에 망명이라기보다도 도망온 사실도 뭐 있었다. 어쨌든 한국의 그 문물이 지금 역으로 이제 몽고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은 그저 우리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 제목이 참 멋있어요. 이것을 동아일보 김영석 개건 논설위원 연세대 명예교수신 분인데 뭐 완전 할배시군요.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조작하는 정치인들. 공동체 의식 없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삶의 공동체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불행, 진실에 입각한 정직한 정치를 되찾아야 한다. 뭐 요 말은 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작자들이 정치계에 들어와서 중요 직책을 맡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당 야당을 다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보수 얘기 듣는지 모르지만 여당에는 뭐 그런 사람 없겠어요. 이제 있겠지. 에, 민주당이 그런 잘못을 요즘 최근에 나타난 건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을 읽으면서 이 노인네 하는 얘기가 공동체 의식이란 말이 괜히 공연불로 느껴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공동체라는 말은 원래 그 좌파 진보 세력의 전유물 같은 것이었어요. 같은 말을 가지고 다르게 인식들을 해서 각자 사용을 합니다. 카톨릭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래, 영어로 커뮤니티인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말의 그 접두어가 같다는 얘기는 공동체란 것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말이 통하는 거를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경제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은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공동체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이제 좀 저는 자꾸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 의미가 너무 퇴색이 됐습니다. 자, 해야 기업 경영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기로 한 일은 해야 되고 하지 않기로 한 일은 하지 말라야 되는데, 하지 않기로 한 걸 또 저지르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고가 왕창 늘어나고,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일가 물건은 못 팔아도 애들 노는 꼴은 못 보니까 물건을 만들었시다, 뭐 이래가지고 재고가 그 GDP 할 때는 재고의 증가는 또 GDP의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 세계에 그 세뇌되어 있으니까, 뭐 조금 약간 이 영역이 틀린 얘기는 하지만은 똑같은 얘기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 약속만 지킨다면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에 적용한다면 위반한 것, 이 룰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제거 시스템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평가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이 명예 교수께서도 좀 점잠만 떨지 말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 위반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그 인간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이 사회에 정착이 돼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결론 같은 말을 해줘야 좀 더 이분의 얘기가 권위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할배의 소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조금 폄하해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과 이나 일본의 NHK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며,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새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모양이에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또 포부를 밝혔네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좋은데 니들 공영방송 재무제표부터 공시해라. 국민은 공영방송의 돈의 흐름이 궁금하다. KBS 시청료 뭐 전기료하고 분리해서 걷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SBS가 민간 영리 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은 영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그 재무제표, 이 대차, 그러니까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거 좀 의무적으로 1년에 그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공인회계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도 그럼 받든가 해가지고. 자, 그 SBS 보면은 광고 수입이 왕창 줄었죠. 어, 이걸 그 TV 방송도 요즘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사업 수익도 줄었고 그 영업 수익이 왕창 줄었어요. 영업 비용은 근데 거꾸로 늘었단 말이죠.
자, 방송 제작비라는 게 이제 드라마도 만들고 저 뉴스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돈들이 이게 더 늘어나고 뭐 판매 관리비를 뭐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이런 방송 제작비가 왕창 들어가지고는 영업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거죠. 69억 적자였습니다. 2분기 거 아직 공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KBS나 MBC도 좀 공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기자 출신이 뭐 그런 것까지 알라는 건 모르겠는데 좀 더 투명하게 공시 좀 하라오. 이런 것이 이제 그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거, 한 시민으로서의 요구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 드디어 야바, 일본의 베테랑 관료들이 데자부에 휩싸였다. 지금 중국의 덮쳐 디플레의 정체, 중국이 결국은 디플레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디플레이션화가 선명 중국 경제, 부진 요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이지만 그 배경에 디플레라는 일본의 악명의 병소의 존재가 지적되고 있다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민간 기업들이 채무 상환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디플레가 될 것이다. 근데 개인 인생에 있어서도 수입이 뭐 저 같은 이제 그 늑다리 경우에는 한창 그 사업 활동 또 그다음에 조직 활동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그 수입이 왕창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살기가 오고 이자 부담이 안 되니까 그 부채를 갚으면은 그 옛날 살던 수준이 높이가 이 정도라면은 저도 디프레이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세대들은 디프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대출이 그래서 늘어도 투자로 도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에 탄알이 없다. 지금 뭘 하더라도 일본인이 언젠가 본 광경이 지금 중국에서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배가 그 좀 시원하다고 느껴집니다. 가끔 그 이충원 박사 얘기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미국이라고 했는데 뭐 이미 보도들이 다 된 내용입니다. 그 한국 전쟁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해서 한국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이 합참의장 깨서 밀넣는 뭐 이래 가지고 좀 분위기를 왜 띄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국방부 장관하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같이 이제 대화를 한 게 있는데, 대북 정책 공조하고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논의를 했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동맹을 대폭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브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기는 항공 방공 식별구역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임락 일병님을 포함한 7분의 호국 영령이 계셨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유해를 공수해 왔다. 근데 왜 그러면은 6.25 전쟁 때 한국 사람이 글로 갔냐 그랬더니 어, 이날 봉환된 7인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로 추정돼 하와이로 보내졌다가 이후 국군으로 판명돼 73년 만에 한국으로 복귀하는 거다. 그래서 고국 땅에 묻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육지에서는 그 예포를 쏘는데, 공중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포를 대신한 플레어를 발사하며 예의를 갖췄다. 의미 있는 하나의 그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행 금리 조작을 유연화 0.5% 넘는 거 허용하겠다. 총재 1% 가정하지 않고 1%는 넘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은 근데 이것을 금리 인상으로 해석을 한다.
말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장기 금리가 1%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일본이 슬슬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은 게 됩니다. 나머지 그 자료는 그냥 솔직히 홍보성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의 자료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